1942년 10월 9일 오후 10시 40분경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에 남태평양의 일본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17군 사령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이 구축함 오야시오에 몸을 싣고 미군의 큰 방해 없이 과달카날 서쪽 타사파론가에 상륙합니다. 일본은 과달카날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벌인 두 차례의 큰 전투에서 전부 패했는데요. 이제 모든 힘을 다해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총사령관이 직접 최전방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쿠타케 중장은 과달카날에 도착하자마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야쿠타케 중장 도착 이틀 전부터 벌어진 미군 진지 서쪽 마타니카우강 유역에서의 교전으로 보병 제4연대가 미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야쿠타케 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이 소식에 깜짝 놀랐고 이때 사령관을 따라 같이 과달카날에 상륙한 대본영 참모 츠지 마사노부 중자는 이 소식을 듣고 전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면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츠지 마사노부 중자는 1902년생으로 1924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 36기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1931년 육군대학교도 3등으로 졸업한 일본 육군의 엘리트로서 1942년 당시에는 육군 참모본부의 요직 중의 요직인 작전과 작전반장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일본 항공대도 기상이 좋으면 계속 과달카날을 공격했는데요. 일본 항공대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과달카날의 캡터스 항공대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제로기와의 교전을 피하고 일본 폭격기들만 상대로 큰 피해를 입히는데 계속 성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폭격기와 이를 호위할 제로기가 같이 과달카날로 오다가 미리 연락을 받은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뜨면 폭격기들은 그냥 돌아가고 제로기들이 와일드캣을 상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9월 말부터 이 작전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게 됩니다. 10월 3일 제로기 27기와 폭탄을 싣지 않은 일식 육상 공격기 15기가 과달카날로 오다가 폭격기들은 돌아가고 제로기들만 미군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짙은 구름 속에서 제로기들은 9기씩 3개의 편대로 나뉘어졌고 무전기가 없는 관계로 서로 간의 통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3만 피트 상공에서 기다리고 있던 와일드캣 전투기 5기가 제로기 9기로 이루어진 편대 위에 나타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와일드캣 5기의 공격으로 제로기 5기가 순식간에 격추되어 버립니다. 다른 제로기들 중 3기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했지만 대공포화를 맞고 1기가 격추되고 나머지 2기가 라바울로 돌아갔으나 손상 정도가 심해 피해기 처분되었습니다. 일본은 총 27기의 제로기 중 10기를 잃었고 미국은 와일드캣 2기를 잃었습니다. 이때 일본 항공대 조종사 중 하나였던 아베 겐니치는 제로기를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제로기를 보고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지자 놀랐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달카날을 두고 육지와 공중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사이 일본은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과달카날에 계속 병력을 증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과달카날 비행장 탈환과 미군 경멸을 노리는 일본군의 작전 목표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마타니카우강 동쪽에 야포를 배치해서 미군이 비행장을 못쓰게 계속 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7일에서 9일까지의 미군의 공격으로 강 동안의 포병 진지 계획은 물 건너갔고 작전을 펼치는 동안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구축함을 이용한 물자의 수송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원래 당초 계획의 2분의 1 정도밖에 양육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굶주린 병사들의 고충이 심했고 캡터스 항공대는 밤에 도착해서 양육하는 일본 구축함을 공격하지는 못했으나 날이 밝고 이륙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바로 출격했고 과다카날에서 250km 되는 곳에서 돌아가는 일본 구축함을 따라잡고 공격하기도 해서 일본군이 포병 전력으로 비행장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작전에 상당한 차질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해군 함정에 의한 비행장 포격은 밤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거리였습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본군의 증원을 미군이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었던 10월 초 과달카날에 대한 증원 병력 파견이 급선무가 되었고 곰리 제독은 10월 8일 미군 육군 부대 과달카날 파견을 결정합니다. 당시 과달카날에 있던 미군 해병 제1사단 이외에 제1사단과 비슷한 시기에 편성된 해병 제2사단이 있었지만 당시 해병 제2사단 병력을 과달카날로 보낼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육군 병력이 과달카날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대는 당시 뉴칼레도니아에 주둔하던 어메리컬 디비전이라고 불리던 부대였는데요. 이 이름은 어메리컨 뉴칼레도니안 디비전의 준말이었습니다. 미국군에서 주로 1개 사단에 4개 연대가 편성되어 있다가 1942년부터 3개 연대 체제로 바뀌면서 원래 사단에서 떨어져 나온 연대 3개를 모아서 새로 만들어진 사단이 바로 이 사단이었는데요. 어메리컬 사단에는 보병 제132연대, 보병 제164연대, 보병 제182연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 보병 제164연대 2837명의 육군 병력이 10월 13일 과달카날 도착을 목표로 10월 8일 뉴칼레도니아를 출발합니다. 이제 보병 제164연대가 과달카날까지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 바다에서 지켜줘야 할 임무는 미 해군의 몫이었고 미 해군은 일본 해군에 눌려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작전을 이번에 추진하기로 합니다. 노먼 스콧 제독은 1889년생으로 191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5월에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다음에 8월에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남태평양에서 수상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미국 수상한 부대가 일본 수상한 부대에 크게 패배한 사보섬 해전 당시에도 전장이 있었지만 후방의 순양함 산후안에 탑승해 있어서 전투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제164연대의 과달카날 배치와 관련해 곰리 제독은 스콧 제독에게 순양함 4척과 구축함 5척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 64의 지휘를 맡기는데요. 태스크포스 64의 첫 번째 임무는 과달카날로 가는 제164연대 수송을 엄호하는 것이었고 더 중요했던 임무는 핸더슨 비행장에 포격을 가하는 임무를 맡은 일본군 함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본 수상한 부대를 포착, 경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핸더슨 비행장 항공기들을 피해 밤에만 다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일본 수상한 부대를 야간 전투로 경멸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사보섬 해전의 복수라는 무거운 책임이 스콧 제독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뜻했습니다. 스콧 제독과 태스크포스 64는 10월 8일 밤 단 한 번의 야간 전투 훈련을 마친 후 과달카날 남쪽 해상을 향해 항진했습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는 10월 9일 과달카날 남쪽 랜넬 섬 근해에 도착합니다. 태스크포스 64는 다음과 같은 함정들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경순양함 보이시와 헬레나, 이렇게 순양함은 4척이었고 구축함은 페러놀트, 던컨, 뷰캐넌, 맥켈라, 그리고 레피, 이렇게 5척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64는 수송선단에 밀착해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 항공기 정찰 범위 바뀐 과달카날 남쪽 렌넬섬 근해에서 머물다가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쪽으로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과달카날 북서쪽 사보섬 근해로 이동해 일본 함대를 길목에서 공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64는 10월 10일 밤까지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순양함에서 수상기를 띄워서 근해를 정찰하면서 대기합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는 오후 4시경까지 렌넬섬 북방까지 진출했다가 일본 함대 소식이 들리면 오후 11시까지 사부섬 근해로 진출해서 일본 함대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째인 10월 11일 미군은 과달카날을 향해 오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고토 아리토모 해군소장은 1888년생으로 일본 해군병학교를 1910년에 졸업했고 1942년 10월 당시에는 중순양함 3척으로 이루어진 제6전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토 소장은 30여 년의 해군 커리어를 거의 대부분 일선 함정에서 보냈는데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뢰전의 전문가로 이름을 높이게 되었지만 육지근무 경험이나 함대 참모를 역임한 경험이 부족해서 제6전대 사령관보다 더 좋은 요직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토 소장은 일본 수상함 부대가 크게 승리한 사보섬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10월 11일 고토 소장은 휘하 제6전대 중순양함 3척과 구축함 2척을 동원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떠나는데요. 일본 함대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중순양함 아오바, 키누가사, 후루타카 이 3척은 전부 사보섬해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 2척, 후부키와 하츠유키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육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할 수 있는 진지를 상실함에 따라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해서 항공기나 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력은 이제 해군 함정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토 제독 휘하의 5척의 함정들은 10월 11일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합니다. 북에밀섬의 일본군 기지에서부터 과달카날로 오는 해역을 더 슬롯이라고 불렀는데요. 1942년 10월 11일 오후 1시 47분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한 정찰기 한 대가 과달카날에서 약 330km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 순양함 2척과 구축함 6척이 빠른 속도로 과달카날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콧 제독은 일본 함대를 제때 요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작은 섬인 사보섬 근해로 미군 함대가 오후 11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있는 사이 75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습해서 폭격기 8대와 제로기 4대를 잃는데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고 일본 항공기들이 물러간 후 스콧 제독은 29노트, 시속 약 53.7km 속도로 함대를 이끌고 사보섬 근해로 향합니다. 오후 6시 10분 미군 정찰기가 이제는 과달카날에서 176km 떨어진 곳까지 일본 함대가 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스콧 제독은 5분 뒤인 오후 6시 15분 레디니스 1 태세를 전 함대에 발령합니다. 오후 6시 15분이 이날 일몰 시각이었는데요. 사실 미군 항공기가 발견한 이 함대는 고토 제독의 전투함들이 아니라 수송함대였고 스콧 제독이 상대하게 될 고토 제독의 전투함들은 그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몰 시 고토 제독 함대는 아직 과달카날에서 37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본 순양함 2척은 수송 임무를 맡은 일본 수상기모함 2척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수송함대는 스콧 제독의 함대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양육을 마칩니다. 이제 밤이 되고 시간은 오후 10시 20분. 과달카날에서 물자를 양육하고 있던 일본 수송부대에서 고토 제독의 함대로 전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근해에 미군 함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토 제독의 5척의 함정들은 과달카날 근해 진입을 서두릅니다. 고토 제독의 함대와 스콧 제독의 함대는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